누군가 당신의 면전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례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것은 뺨을 때리는 일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슴은 답답해지고 얼굴은 화끈거립니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고 말이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 혼자 샤워를 하면서도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했어야 할 말들을 되새기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에 침묵해버린 자신에게 화가 난 채로 말입니다.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얼어붙은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겁이 많아서 입을 다문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끝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배우게 될 기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갖기를 갈망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공격적으로 변하는 법도,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차분하고 단단하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내가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라고 즉시 깨닫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다시는 무례함 앞에 얼어붙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기 전에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무작위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상을 고릅니다. 주변을 살피며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발견하면 시험을 시작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와는 웃으며 대화하고 친절하게 굴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소위 반응의 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던진 직후 당신의 얼굴과 몸짓, 눈빛을 살피는 그 짧은 순간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실 당신에게 던진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움찔하면 그들은 이 사람은 휘두를 수 있다고 학습합니다. 당신이 웃으며 넘어가면 이 사람은 반격하지 않는다고 학습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면 이 사람은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학습된 정보는 그들의 머릿속에 저장되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행동과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지 그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설계된 시험입니다. 비극적인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기술은 조용한 거울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찌르고 흔적 없이 사라지려는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공격을 마치고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본능은 즉각 반응합니다. 해명하고 싶고 자신을 방어하고 싶고 똑같이 되받아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시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약 2초 정도의 정적을 흐르게 하세요. 그런 다음 아주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말은 덧붙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상대는 방금 한 말을 큰 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다시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인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 말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못됐으며 의도적인 공격이었는지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상대방 자신의 목소리가 스스로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가에 머물던 비웃음은 사라지고 자신감은 꺾입니다. 공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두가 그 말을 두 번이나 들었고 이제는 다른 종류의 주의 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례한 말의 특성 때문입니다. 무례한 말은 빠르게 꽂히고 빠르게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누군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치고 빠지는 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상대는 도망칠 곳을 잃게 됩니다. 그 무례한 말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광장으로 끌어낸 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례한 말들은 그런 노출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 질문이 모든 일을 해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패턴 지적하기입니다. 이것은 웃음 속에 가시를 감춘 이른바 농담을 가장한 무례함에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면 그냥 장난인데 왜 그래? 라고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말에 배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느낌이 어떤지 잘 알 것입니다. 농담에 같이 웃어주거나 아니면 농담도 모르는 진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덫에 걸린 기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웃어주는 쪽을 택합니다. 괜찮은 척 연기를 하며 그 고통을 조용히 흡수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다음번에도 당신을 어떻게 공격할지 확인한 채 여유롭게 걸어 나갑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 말에 직접 대응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행동을 지적하십시오. 상대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하세요. 그런 말씀을 꽤 자주 하시는 것 같네요. 간결하고 조용하며 아주 깔끔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이 방금 어떤 일을 해냈는지 보십시오. 단순한 말 한마디를 반복되는 패턴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 당신에게 기억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누구도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관찰되고 기록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패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대는 단순히 한 번 내뱉은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해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책임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은 무시할 수 있지만 당신의 통찰력 있는 인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역지사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례한 행동은 사실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스트레스, 실패, 창피함, 두려움 같은 무거운 감정을 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항상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만만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옆으로 새어나갑니다. 당신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지만 당신이 그 감정의 배설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당신이 그 무례함을 받아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대응책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거만한 태도로 대한다면 그 미끼를 물지 마세요. 대신 진심으로 차분하게 상대를 바라보며 물어보세요. 많이 예민해 보이시네요. 별일 없으신가요? 그 순간 역학관계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들고 있는 무기를 지나쳐 그 무기를 들고 있는 떨리는 손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상대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격성을 거두거나 아니면 품위 있게 행동하는 당신 앞에서 계속 무례하게 굴어 스스로를 망치거나 말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대는 최악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결과는 없습니다. 적대감이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그 적대감이 가장 추한 빛 아래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은 승리의 카드만을 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공개적인 조명입니다. 어떤 무례한 사람들은 관중을 좋아합니다. 1대1일 때는 조용하다가도 사람들 앞에서는 돌변합니다. 그들은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공연을 봐줄 관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치밀하고도 가장 취약한 형태의 무례함입니다. 관중의 협조가 있어야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웃어줘야 농담이 성립되고 사람들이 동조해줘야 그 공격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협조를 걷어내면 모든 구조는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행동하세요. 관중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에게 호소하지도 마세요. 그저 무례한 당사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감정 없이 말하세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참 흥미로운 선택이네요. 깔끔하고 정확하며 목소리에 열을 올리지 마세요. 이 문장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이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말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무례한 발언을 관중으로부터 분리시켰고 이것이 의도적이고 관찰 가능한 그리고 의구심이 드는 행동임을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그와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당신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조명의 방향을 바꿔버렸고 그의 공연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부동의 벽입니다. 이것은 목록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침묵하는 것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억지로 웃지도 마세요. 몸을 뒤척이거나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그저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을 맞추고 기다리세요.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례한 말을 내뱉은 뒤 이어지는 이 초 정도의 차분하고 직접적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상대의 신경계에 저강도의 공포를 심어줍니다. 침묵은 상대를 읽을 수 없다는 뜻이고 피드백도 출구도 없이 노출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신의 말을 횡설수설 설명하기 시작하거나 어색하게 웃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면서 농담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진정에 별뜻 아니었어 같은 말들을 내뱉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상대는 놀라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사과를 했고 당신이 비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 주도권을 당신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가르쳤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도 아닌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사람이 그 공간을 지배한다고 말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관중을 위해 연기하고 있을 때 침묵은 그 방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요함을 보며 경외심을 느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위험해지기 위해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 기술은 깔끔한 퇴장입니다. 위의 모든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멈추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을 유지했고 자리를 지켰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그들이 계속 선을 넘는다면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공격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은 방식입니다. 그저 상대를 보며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대화에는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마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도 마세요. 그저 당신의 주의를 완전히 거두고 품위 있게 빠져나오세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례한 행동은 엔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돌리는 연료는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주는 모든 반응은 그것이 설령 완벽하게 통제된 대응일지라도 상대에게는 여전히 게임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깔끔한 퇴장은 당신을 게임판에서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을 쾅 닫는 것도 아니고 격한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고 여유 있게 당신의 존재감을 거두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임에서 당신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사실 무례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얼어붙지 않는 당신, 밤새도록 후회하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는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품은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무례함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무례함은 그 자체로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응할 도구가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 강력해 보일 뿐입니다. 도구를 갖추는 순간 무례함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불편하고 불쾌한 소음 말이죠.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중심을 잡으세요.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자신감입니다. 소리 지르는 자신감도 증명하려 애쓰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저 결코 움직이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상태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가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일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한다. 무례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타났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얼어붙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요동칠 때 고요히 머무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당황할 때 차분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품위를 잃지 않고도 당신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순간들 중 이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여전히 기억 속에 무겁게 남아있는 그 대화에서 어떤 기술을 써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읽겠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이 공유할수록 저는 당신에게 더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